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느끼실 거예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 글로벌 컨퍼런스, 한국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우리가 원자재 끊으면 끝! 진짜 기술은 일본에 있다. 이때 등장한 한국 전문가 한 명이 놀라운 데이터들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공격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IT 전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26세 에밀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에서 정말 인상 깊은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사실 저는 IT 업계에 발을 들인 지 1년도 안 된 완전 신참이에요.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지만 실제 업계는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평소에는 작은 IT 매체에서 신제품 리뷰나 트렌드 분석 같은 기초적인 기사들만 써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편집장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런 큰 행사는 보통 선배 기자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님이 젊은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의 기사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나서도 며칠 동안 긴장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어려 보여서 다른 참석자들이 무시하지는 않을까, 질문할 때 너무 기초적인 걸 물어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컨퍼런스 전날 밤 호텔에 도착해서 일정표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회사들의 임원진은 물론이고 중국의 바이두나 텐센트, 일본의 소프트뱅크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참석자 명단을 보면서 솔직히 한국 쪽 인사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만드는 제조업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IT 혁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에서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나 중국 기업들이 훨씬 앞서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첫날 아침 컨퍼런스장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정말 압도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곳곳에 최신 기술들을 선보이는 부스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챙기고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IT 혁신 패널 토론장으로 향했어요. 좌석에 앉아서 패널 소개를 듣는데 중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AI 전문가가,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의 고위 임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참석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떤 연구소의 전문가분이 나왔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별다른 기대는 없었어요. 사회자가 각 패널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시간 동안 각국의 IT 혁신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세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 중 하나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회자가 각국의 IT 혁신 현황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하니까 중국 전문가가 가장 먼저 나서더라고요. 그분이 중국의 AI 기술과 5G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는 건 예상 범위 내였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은 IT 혁신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을 언급하며 아직 제조업 중심이라서 IT 혁신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굳이 한국을 콕 집어서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본 전문가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분이 중국 전문가의 말에 완전히 동조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깎아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전문가는 한국이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나 AI 분야에서는 여전히 따라오는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기술 혁신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은 아직도 선진국들의 기술을 모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식으로까지 말했어요. 회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자로서 여러 토론을 취재해봤지만 이렇게 특정 나라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뭔가 불편해하는 표정들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건 한국 전문가분의 반응이었어요. 그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온 김태성 박사님이셨는데 명찰을 보니까 AI 및 반도체 연구 분야의 수석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전형적인 연구자 스타일의 차분한 인상이셨어요. 저라면 당장 화를 내거나 반박했을 텐데 김 박사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표정도 별로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약간 미소를 띠고 계신 것 같기도 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뭔가 확신에 찬 느낌이었거든요.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동안 저는 솔직히 좀 민망했어요. 물론 저도 한국의 IT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나라를 깎아내리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국제적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미국 패널분도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점점 중국과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위기였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보기에도 아무래도 중국의 시장 규모와 일본의 기술 축적이 더 인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나 봐요. 사회자도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원래는 각국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건전한 토론이 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대한 집중 공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 전문가분께 발언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분은 여전히 침착하게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불공평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김태성 박사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오히려 뭔가 이미 준비된 사람 같은 느낌이었죠.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계셨는데 가끔씩 화면을 확인하시면서 무언가를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장 전체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드디어 김태성 박사님이 입을 여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과연 ETRI 출신의 이 조용한 연구자가 어떻게 대응하실지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김태성 박사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자 그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회장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그분께 집중됐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고 안정적이더라고요. 전혀 흥분하지 않으시고 마치 평소 연구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우셨어요. 먼저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걸 배웠다고 정중하게 인사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깐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들고 계시던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회장 앞쪽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화면에는 한국 IT 기술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그래프와 수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길 먼저 5G 상용화부터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중국이나 미국보다 몇 개월 앞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자료가 정말 놀라웠어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단순히 순위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기술적 우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해주셨어요. 특히 삼성의 최신 D램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을 구현했다고 하시면서 이게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혁신이라고 강조하셨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든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나노미터 단위의 극미세 공정 기술은 전 세계에서 몇 개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초고난도 기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전문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반박이 나오고 있어서 당황스러웠나 봐요. 일본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김 박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특히 광섬유 인터넷 보급률이 95% 이상이라는 수치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인프라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인상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유엔에서 발표하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한국이 몇 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길, 이건 단순히 정부 홈페이지를 잘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디지털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김 박사님이 보여주신 모든 자료들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국제기구의 공식 발표에 근거한 것들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반박하신 게 아니라 냉정한 사실들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회장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폄하하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김 박사님의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성 박사님의 첫 번째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중국 전문가가 뭔가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았나 봐요. 마이크 없이 큰 소리로 말하길, 하지만 결국 AI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직 중국이 앞서고 있지 않냐고 반박했어요. 시장 규모 면에서도 여전히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김 박사님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AI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정말 중국이 강한 게 맞잖아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회사들의 기술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김 박사님이 웃으면서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AI 분야도 한번 살펴보자고 하시면서 다시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화면에 뜬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라는 한국어 AI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한국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길, 언어 AI는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와 맥락을 이해해야 진정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한국어 AI에서만큼은 중국이나 미국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신 자료가 더 놀라웠어요. 카카오브레인이나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국제 AI 학회에서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음성 인식이나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한국 연구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 전문가가 그때 끼어들면서 그래도 하드웨어는 결국 소프트웨어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한국은 여전히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죠. 김 박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인상적인 반박을 하셨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바로 그 융합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삼성전자가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건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 박사님 설명으로는 일반적인 CPU나 GPU보다 AI 연산에서 몇십 배 빠른 성능을 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은 하드웨어 설계 능력과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하셨죠. 더 놀라운 건 삼성뿐만 아니라 SK텔레콤도 5G와 AI를 융합한 엣지 컴퓨팅 기술에서 세계 선도 기업이라는 설명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AI 혁신은 클라우드가 아니라 디바이스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한국이 바로 그 분야의 개척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국이 보여준 디지털 방역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길 K방역의 핵심은 의료진의 헌신도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다고 하셨어요. 전자출입명부 자가격리 앱,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백신 예약 시스템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작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통합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단기간에 구축하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운영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김 박사님 말씀처럼 이건 단순히 좋은 앱 하나 만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디지털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였던 거죠.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특히 중국 전문가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장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김 박사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태성 박사님의 발표가 끝나자 회장 전체가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의 침묵 같았어요. 저 주변에 앉아있던 참석자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사회자가 먼저 입을 열면서 김 박사님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패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의외로 미국 전문가였어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였던 그분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도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시면서 특히 K방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벤치마킹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팬데믹 초기에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생각해보면 한국의 디지털 대응 능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하셨죠.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과 연구진들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인력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하셨어요.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해하는 융합형 인재들이 한국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강조하셨죠. 일본 전문가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시더라고요. 특히 AI 반도체나 5G 기술 같은 경우는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최근 일본의 주요 전자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늘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 전문가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발언했어요. 한국의 일부 기술은 인정하지만 결국 시장 규모와 자본력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라고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술 하나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폄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그분의 발언은 오히려 어색하게 들렸죠. 회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대부분이 김태성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 질문자는 독일에서 온 어떤 연구자였는데 한국의 5G 기술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상용화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이 정말 겸손하게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상용화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하시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프랑스에서 온 분이었는데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럽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박사님이 설명하시길 한국의 디지털 정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년 넘게 꾸준히 투자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하셨어요. 특히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 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행정 서비스가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죠.
저는 그 순간 정말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싶어졌어요. 손을 들고 일어나서 미국 IT 칼럼니스트라고 소개한 다음 앞으로 한국의 기술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김 박사님이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한국이 강국이라기보다는 준비된 나라라고 하시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술은 혼자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고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셨죠.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냥 제조업 중심의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존경스러운 IT 강국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 사이에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바뀐 느낌이었거든요. 회장을 나오면서도 김태성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중에도 여전히 김 박사님 주변에는 질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직접 다가가 봤는데 박사님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온 신참 칼럼니스트라고 소개하니까 오히려 미국의 IT 트렌드에 대해 궁금하다고 역으로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 박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발표를 듣기 전까지는 한국을 그냥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어요. 김 박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도 그동안 기술력을 알리는데 소홀했던 면이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어요.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던 모습, 그리고 김태성 박사님이 차분하게 사실로 반박하시던 모습들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특히 중국 전문가가 마지막까지 시장 규모만 강조하면서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던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손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컨퍼런스 개요나 주요 발언들만 정리했을 텐데 이번에는 정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에 대해 미국 독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기사 제목을 숨겨진 IT 강국 한국의 진짜 실력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김태성 박사님이 보여주신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검증해가면서 기사를 완성했어요. 5G 세계 최초 상용화, 메모리 반도체 독주, AI 기술의 급성장, 그리고 K방역 시스템까지 모든 내용을 미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썼죠. 기사를 발행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 정말 놀라운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독자들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인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떤 독자는 자신도 한국 여행을 가서 직접 디지털 인프라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집장님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평소에 쓰던 기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통찰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이런 관점의 기사들을 더 써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기사들을 계속 써오고 있어요. 몇 달 후에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편집부에서 한국 취재 기회를 줘서 실제로 서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김태성 박사님께 연락드렸더니 시간을 내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실제로 ETRI 연구소도 구경시켜 주시고 한국의 IT 생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5G 속도를 체험해보고 정부 민원 앱들을 써보고 무인 카페나 키오스크 시스템들을 경험해보니까 정말 디지털 선진국이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특히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는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직접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제 칼럼에서 한국을 소개할 때마다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써요.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기술 강국이라는 걸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태성 박사님처럼 겸손하면서도 실력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날 컨퍼런스에서 만난 김태성 박사님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기사를 쓸 계획이에요. 정말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